어떤 실험에 참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그램 교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했던 실험인데, 처벌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실험자로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권위자죠. 그 교수가 이제 뭔가 피실험자에게 단어를 제시를 하고, 그걸 이제 외우는 거를 외우지 못하면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여한 사람이 당신인데, 이제 전기 충격에 버튼을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전압을 올려서 최고가 400볼트까지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당신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그 교수가, 밀그램 교수가. 저 사람이 단어를 못 외우면 올리는 거예요.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전기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자는 고통의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당신이 계속 전압수를 올려갈 수 있는지를 실험한 거거든요. 권위에 당신은 굴복할 것인가,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한번 보통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사람이 괴로워하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걸 보면서 당연히 멈출 것 같잖아요. 끝까지 전압을 올려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험 결과는 깜짝 놀라게 나왔습니다. 65%의 사람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는 괴로워하면서도 그 권위자의 명령에 굴복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전압을 올려서 어떤 피실험자의 정말 괴로움과 고통을 자기가 버튼을 올려서 직접 주게 되는 거죠.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 실험은 아까 어떤 자극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원래는 권위자의 권력에 인간은 굴복을 하는가 아니면 반항을 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 한번 삶에 대한 끄적 428일째 되는 아침이고요. 8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4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이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을 읽고 있고,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똑같이 끄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권력의 내용을 좀 읽었거든요. 5번째 파트, 권력 원칙에 대해서 좀 읽었는데, 와, 이거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실험과 어떤 구체적인 예시들이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권력자가, 뭐 히틀러나 뭐 마찬가지였죠. 그동안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뭐 워낙 많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 권력자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실제로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 뭐 정치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은 여러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예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사가 진단을 한 거죠. 합법적으로 어떤 인정받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판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기술자가 됐든 뭔가 정치적인 위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뭔가 권력 합법적으로 가진 사람이 어떠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거부하는 것이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그게 또 정말로 올바른 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좀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권력에 따르는 것이 어떤 위계 질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는 거죠. 질서와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그 위계 질서 또한, 권력자의 명령 또한 우리가 따라야 돼.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게 옳고 그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위계 질서는 필요하죠. 위계 질서의 반대말은 무정부 상태니까요. 무정부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정부 상태주의자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실험을 했을 때 대중들, 다수는 정말로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진짜로 우리 그런 사례들이, 무정부 상태가 됐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본성적으로 행동하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계 질서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과연 그 질서 안에 권력에 대한 명령 또한
규칙과 질서로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장 옳은가? 옳은가는 근데 뭐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권력에 따르지 않고 옳은 것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65%나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결과를 본인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권력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 와, 이거 정말 깜짝 놀라요.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권력이라는 것이 상징이 되고 어떻게 또 사칭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기꾼들이 사칭을 하는 거죠. 권력이라는 건 있는 것처럼. 사칭이 되면 똑같이 권력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은 그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65%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죠. 진짜. 그게 진짜 설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예시를 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첫 번째가 직함인 거죠, 직함. 뭐 의사, 판사, 뭐 대통령, 국회의원, 뭐 권력, 뭐 가진 사람, 합법적으로 어떤 주어지는 어떤 직함.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교수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어쩌면 지적으로 정말 끝으로 간 박사 이상 쭉 가는 어떤 지식의 끝으로 간 사람들을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교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얘기를 편하게 하다가도 그 사람이 이제 직함을 딱 밝히는 거죠. 어느 대학교의 교수입니다라고 하자마자 사실은 뭔가 대화의 방향이 그전까지는 막 내가 옳다 그러다 막 토론을 자유롭게 하다가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구나라고 딱 아는 순간 대화가 조금 방향이 틀어지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뭔가 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고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직함이 어떤 권력의 상징이 된다. 근데 이게 어쩌면 정말로 이룰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직함을 얻기에 정말 힘든 과정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거꾸로 사칭도 제일 쉬운 게 이 직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명함 하나 잘 파고 거기에 딱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처럼 사칭을.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직함을 사칭하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거죠. 그 두 번째, 권력을 상징하는 두 번째는 복장입니다. 복장이 예를 들어서 고급스러운 어떤 의류, 여기서는 제복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제복. 예를 들면 파일럿이 입는 제복, 아니면 기술자가, 엔지니어가, 아니면 어떤 관리자, 소방당국의 제복. 그러면 신뢰도가 확 생기잖아요. 소방관들이 제복 입고 이렇게 딱 하면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신뢰감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뭐 지금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정장, 깔끔한 신사 정장을 입으면 뭔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복장으로서도 권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거나 상대방에게 조금 내가 뭐라 그럴까, 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 대중들의 생각이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직함, 그리고 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권력을 상징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장식.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런 거예요. 아까 제복, 복장 제복이나 뭐 이렇게 그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거에 관한 거였다면 이 장식은 그거를 추가로 더 얹는 거죠. 예를 들면 고급 승용차 같은 거. 우리 요즘에 벤츠가 아니라 뭐 더 비싼 차들이 워낙 많은데 벤츠는 워낙 많이 타니까 그 내릴 때 어떤 느낌이냐면 하차감이라고 하죠. 하차감.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 참 좋다. 그래서 벤츠 정도는 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조금 자기가 싫어해도
디자인이나 이런 게 자기 개인적으로 벤츠는 싫어하는데 그래도 벤츠를 하면 그래도 하차감 괜찮아. 뭐 이렇게 아니면 진짜로 비싼 외제차 막 하면 하차감. 저도 이제 한동안 외제차를 탔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저는 의식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그걸 의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막 이제 덜덜덜덜덜 막 굴러가는 트럭을 타고 있긴 한데 지금은 아무튼 이게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신경을 안 쓰지만 다른 사람은 신경 쓰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을 상징하는 게 정말로 직함, 그리고 복장, 그리고 장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기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정말 저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이 세 가지로 사기꾼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로 권위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전문 지식이 있는 거를 검증이 된 사람,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신뢰나 정직한지 어떤 신뢰성에 기반을 했느냐가 두 가지가 이제 진짜 정말 뭐라 그럴까 진정한 권위를 어떤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지식과 신뢰성.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는 내가 남들에게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근데 권위가 있다 없다는 거를 어, 대중들은 그 보자마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권위가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 건가요? 권위는 내가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사실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죠. 권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축켜 올려줄 때 권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 내가 모르는 사람 딱 만났을 때 외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전문 지식을 쌓고 신뢰성을 쌓아서 시간적으로 쭉 지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권위 있게 인정하게 된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권위가 생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또 거꾸로 저는 막 오늘 이 책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거든요. 권위라는 것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권위를 만들고 권위를 세우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올려줘야지만 권위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권위가 그냥 굳이 내가 권위를 올리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는 거죠. 결국엔 다른 사람이 권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난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니까 사실 권위를 내려놓게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어떤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고 그건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그런 뭐 철학서나 이런 것도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논의를 한다면 여기서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이 로버트 치알디니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권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항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굴복하는가에 대해서 65% 이상이 굴복을 한다라고 실험 결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칭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굴복하게 된다. 그러면 사기꾼에게 달라가지 않고 정확하게 뭔가를 어, 권위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이해를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다수가 가는 길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함, 어떤 복장, 아니면 장식 이런 거에 의해서 권위를 사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주의 깊게 판단을 해야 된다. 저 사람이 진짜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인지, 진짜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무조건 누르면 반응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의 패턴으로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의 명령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잠깐 딱 모든 상황에서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이게 진짜로 맞는 판단인지 정말 드물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평상시에도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순간순간에 또렷한 의식 상태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깨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막 두서없게 막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막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는 실제로 내가 다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대중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길을 편안한 거죠. 근데 편안한 길을 뒤로 하고 나는 소수의 길을 갈 것인가? 무수의 뿔처럼 혼자 갈 것인가? 정말 도마복으면서 얘기하는 나 홀로 가라. 혼자 갈 것인가? 옳은 길을, 나만의 옳은 길을 혼자 소수의 길을 갈 것인가? 그렇다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은 길을,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오늘 아침에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 권위,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나는 그 권위로부터 나는 굴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반항하는 사람인가? 진짜 나에게 이런 실험을 하거나 실제적인 상황이 오면 나는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에게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이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권위에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누가 거부하겠어요? 대통령의 명령을 누가 거부를 합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교수의 어떤 지적인 그러한 것을 누가 반론을 제시하겠어요? 그리고 전문 기술사나 기술로서 끝에 간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어떤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실제로 맞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어쩌다 틀렸을 때, 그거를 올바르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고민을 오늘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오늘은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정말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